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추진에 대해 공무원 사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필요한 조사라고 옹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미 팩트시트의 후속 과제와 북한의 공식 입장이 갖는 의미를 유용환 국민의힘 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사무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토론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꾸리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와 한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 존중 TF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무원 사찰 TF라며 일선 공무원을 향한 필벌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책임은 정무직이 지는 것이죠. 민주당은 내란이 없었다면 TF를 꾸릴 이유도 없지 않냐며 적법한 절차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니까 왜 내란이 왜 일으켰습니까? 지금 내란 동조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치든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공세했습니다. 중대한 부담이라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국회 비준을 MOU를 거치든지 아니면 특별법의 내용은 국회가 원점 검토하든지 맞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 MOU는 행정적인 합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비준 대상이라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 전세 대출 예산이 축소됐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자녀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의원님.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회 운영위는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를 이어갑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외교 성과를 냈다며 이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법무부 앞에서 열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한미 관세 협상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경제적 성과도 함께 내겠다는 겁니다.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두곤 사표 수리 대신 징계가 마땅하다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 앞에 모였습니다.
법무부가 정권 호위부냐고 비판하면서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범죄자에게 7,400억 원을 안겨준 배임죄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 장관이 검찰의 항소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한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추워진 날씨와 함께 본격화된 여야 간 예산안 힘겨루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여야 간 치열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좀 보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시작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정부 목표대로 달성하려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이 국민성장 펀드뿐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이 여야의 대립 속에 보류가 됐는데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는 그런 정책인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해당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13일 열렸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심사 과정 때 이보다 2배가량 증액된 3,410억 원으로 편성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인 복지로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밖에 민관 공동 출자로 이 농업 분야의 민간의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하는 700억 원 규모의 국가농업 AX, 이 AI 전환 플랫폼 사업 역시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보류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런 거 하면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안을 놓고도 또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에서도 이 한미 관세 후속 조치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기획재정위는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 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 과정까지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 이 기금심사소위원회 때 양당 간의 구도 합의로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편성을 보류해야 된다라고 맞선 겁니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에만 7천억 원, 거기다가 산업은행과 무보까지 합치면 1조 9천억 원이라면서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기재위의 예결소위 이 위원장이기도 한 이 민주당의 정의령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 있고 법안은 정부나 혹은 의원 입법으로 제출될 것이 아니냐면서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하면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성 끝에 이 전체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야당 강사 간의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상 지원 예산 7천억 원을 편성하는 데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이제 지방선거 점점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정치권이 주목하는 격전지가 역시 이제 서울인데 현역 프리미엄이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공세가 이제 매일 이어지는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죠. 이 한강버스의 멈춤 사고를 중심으로 여야의 이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경우에는 이 여당 원로들이 주도한 서울시 주요 현안 및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또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홍근, 전현희, 김영배 의원 그리고 홍익표 전 의원 등이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 자리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룬 자리가 됐는데요. 이 밖에 어제 오후에는 이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의 단장인 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 후 누군가 인명피해를 봐야 이 광기를 멈출 셈이냐며 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어제 오전 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광화문 현장을 방문해 시민단체 이야기를 듣는 등 종묘 논란에 이어서 서울시 정책에 거듭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난 국정감사 때에는 오 시장의 약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브로커인 명태균 씨를 부르기도 했었죠.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오 시장의 공세, 이제 방어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 그동안에 이 여당의 공세에 참전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었습니다. 네. 오 시장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단독 선두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작용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김민석 총리가 한강버스 사고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이는 대정부에 대한 전선이라고 판단해서 조금씩 참전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각을 세웠고 나경원 의원 역시 국무총리 자리를 서울시장 선거운동용으로 낭비할 생각이면 총리를 당장 때려치우라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제1전선으로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지도부가 이 올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이번 주 내내 대검찰청 등을 찾아서 규탄 대회도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으로 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오늘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합의했지만 조사 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의 네 번째 협상.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 2대2 오찬 회동에 이어 국회에서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문진성 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는 국정조사 내용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수사 항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 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협박이나 회유 등 과잉 및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주체도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가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추가 협상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일방적인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가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어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역의 의사를 확보를 하고 그들이 진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특히 지역의료 붕괴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발의된 상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에 들어있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인으로서 10년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심장이나 뇌혈관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인센티브나 단기간 복무 제도는 이미 한계가 드러나 지역의사제가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지역의사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라고 하는 입법 목적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되는 정당한 것입니다. 국회가 지역의사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는 빠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 등도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코로나 이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북측의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년 만에 군사대화체계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남북 긴장 완화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만큼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안정한 전국을 남북 이슈로 덮으려는 우선순위가 전도된 꼼수라고 비판하고 정치적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부터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연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헌법 정신이 국민 일상에 살아 숨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제연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어제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번 논의가 헌법 정신을 정당한 위치로 돌려놓는 과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연절 공휴일 부활이 대한민국 헌정 77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그리고 6.25 참정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지방행정에 참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가깝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당원 주권 시대 실천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줄곧 강조해왔던 당원 주권 기조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1인 1표제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모든 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당원 당규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 모든 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전 당원 투표로 해당 안건에 의견을 묻고 처리할 예정인데요. 한 164만 정도 되는 권리당원들에게 1인 1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들이 100%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지, 권리당원 100%로 기초비례, 광역비례의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공천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표 자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이었던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 대상이 아닌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하면서 이견이 불거진 겁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나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10월 달에 내시면 앞에 6개월도 쭉 냈을 거라고 전제하고 6개월 네. 이상의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 논란으로 전개돼서 안타깝다면서 의견 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폭을 넓혔다고 해명했습니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진성 당원이 많은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을 포함하려고 기준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당원 주권, 직접 민주주의라는 기조를 줄곧 내세운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개정 방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우파 연대입니다. 여당을 향한 강한 공세에도 지지율 상승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딴 우클릭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그런데요. 나는 황교안이다에 이어서 우파 연대를 강조한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고 거기로 확장하기도 우리는 지금 버겁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희망이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을 비롯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이 같은 당대표의 기조가 과연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체를 다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가는 게 과연 우리 당내에 득이 있을까라는 작은 부분이 하나 있고, 중도에서 이렇게 점점 민심과 멀어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면 맨날 지는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너무 지도부가 우크릭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한편 최근 대여 공세 전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뜻이 다른 보수의 큰 축들이 어떻게든 단합을 도모해야 하는 게 아니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 대표 등 과연 내년 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걸까요? 저는 좋은 정치 국민이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독재로 가는 길목을 울돌목, 황산벌처럼 지켜야 할 때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모든 걸 다 고려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선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할 뜻이 있다면 과거 당원 게시판 논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일테면 당원 게시판에 뭐 그럴 수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에서 판단을 해주라라고 오히려 본인이 하는 게 맞죠.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고 싶으면 경선을 하라라든지 단수 공천을 하든지 그건 당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 지지율 부진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재차 불거지는 점에 대해서 이렇듯 단호히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우클릭 행보 속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과의 보수연대 여부, 중도 확장을 위한 당내 이견까지 국민의힘 상황이 내년 지선을 앞두고 더욱 혼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원 당규 개정에 돌입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이 전면 참여하는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당내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민주당이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진행하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자격을 기존의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이제 바꾸면서 당내 일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는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가 분명히 당내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주권 확립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은 다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요.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당원 당규대로 6개월 전에 입당하고 그리고 6번 이상 당비를 낸 분들, 소위 권리당원이죠.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의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국회 기후에너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 여야 간의 공방이 이걸로 상당했는데요. 양대 노총에 소속이 되지 않은 노조원들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어서 이후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또한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내용을 신설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먼저 쪽지 예산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우리 그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입장들을 하는 거고요. 증액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부분은 동의 여부는 집행부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쪽지, 그야말로 쪽지로 예산을 끼워 넣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노총, 한노총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동시에 경제단체들도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는 노조원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그 민노총, 한노총이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노총, 한노총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공익적 차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대장동 사건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검사장 일부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무부 앞에서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향후 이제 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저는 국힘에서 정성호 장관 사퇴를 촉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검찰들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사법부에서 선고한 선고량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계속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의혹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함께 이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당연히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그리고 방법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저는 뭐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일단 법사위에 내에서 밝히고 그것이 미진하다 그러면 특위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거나 좀 더 간명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채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일단 법사위 통해서 밝히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뭐 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법사위를 통해서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한미 팩트시트 후속 과제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기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31년 동안 국방부 기자로 활약을 하시고 22대 국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첫 국감이었던 만큼 소회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국감이죠. 예, 작년에 이제 첫 국감이었는데 그때는 여당이었고 이번에 이제 야당으로서 첫 국감을 했습니다. 예, 야당이다 보니까 이제 선배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일 때보다 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여야가 바뀌면 국감에 임하는 그 좀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우리 언론인들이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보다 팩트 폭격이 저는 더 의미도 강렬하다. 있고 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적도 좀 하고 뭐 이번에 요즘 이제 원자력 잠수함 계기로 해서 마스가도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9월에 이제 필리조선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본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정책 제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 간부들 처우 문제죠. 직업 군인들이 많이 군을 떠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자화자찬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번 국감 끝난 다음에 두 개 언론사로부터 이제 국감 무소위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군 간부 이탈에 관련한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아랍에미리트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방위산업협력 등의 MOU를 체결할 예정일 텐데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한국 방산 수출의 대표적인 전략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랍 UAE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우리 천궁2라는 요격 미사일 4조 원어치를 이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산 이제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수출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K방산 수출이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방산 관련해서 뭔가 빅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7개 분야 MOU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AI, 우주, 원전 있고 이제 방사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방사는 지금 논의되는 건 많지만 이번에 어떤 가시적으로 큰 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 분야도 UAE가 우리하고 굉장히 협력을 하는 핵심적인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바라크 원전이
이제 UAE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SMR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개발 및 수출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오랜 이제 기자 생활 하신 기자 출신답게 조목조목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 필리조선소에서 할지 우리나라에서 할지 또 해결료는 어떻게 조달할지 등 남은 이제 후속 과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임해야 될 이제 과제 자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 에이펙 회담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팩트시트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앞으로 미 UAE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이게 이번에 팩트시트에 명확히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입장인데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거는 미국에 대해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필리조선소가 굉장히 준비가 미흡합니다. 건조 시설도 없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려면 5에서 10년 이상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반대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에 4천억 원 이상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사실은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연료의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협조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별도 협정을 맺어서 핵연료를 먼저 공급을 받고 나머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도 또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북측에 적대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이 북한의 첫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뉴스를 보니까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적반하장. 그 아시다시피 북한은 몇 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공언을 했었고 지난 3월에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전체가 아니고 이 아랫부분 이렇게 시찰하는 모습을 살짝 이렇게 쉽게 하면 맛배기용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확보하겠다 공언한 5대 전략 무기 중에 하나가 원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원잠 보유를 공식화한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의 원잠 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적반하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전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제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미국도 호응을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완수라는 이 틀 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신중론을 좀 조건으로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작권은 한미연합 사령관, 그러니까 미국 그 대장이죠.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데 전시에 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군 최고사령관. 어쨌든 이제 포함해서 전작권 전환 전체가 20여 년 동안 이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전환의 적기를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30여 년간 국방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의 20년이 된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전작권 전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이라고 보고요. 과연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뭘 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시 전정찰 능력이 중요하다, 눈과 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군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괜찮으나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꼭 뭐 내 임기 중에 하겠다 이런 식의 추진은 상당한 이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앞으로 향후 뭐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뭐 침공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성이 적어도 한 2030년쯤까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대만, 중국 상황에 일본도 지금 참전하고 있는 그 양상인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전자권 환수 시기나 여러 가지 이 화두에 네. 그 외부 요인도 많이 작동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이 지금 한미 간 합의된 게 3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대만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안보 환경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하는 게 네. 우리 군의 아주 오랜 수건 과제입니다. 그 올해 하반기에도 군 간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 신규 충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네. 현실인데 정말 그 업무 강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처우가 좀 열악하다. 네. 근데 이게 현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에서는 군 복지 개선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고 과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군 간부가 굉장히 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이탈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네. 새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갭이 그리고 점점 커져요. 그럼 네.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의 업무 로드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네.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획기적인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제 보면 국회에서 맨날 여야가 싸움질만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적어도 군 간부 처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 내에 이제 군 복지 소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경제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제 월급을 예를 들어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걸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도 사실은 국방부 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일부는 더 수백억씩을 추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 수당이라든지 이사 화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군인들의 자존심. 군과 가족들의 자존심을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소탐 대실해서는 안 된다. 그 몇백억 아끼려고 군 간부들 전체의 자존심, 네. 그다음에 이런 사기에 악영향을 끼쳐서 군인들을 떠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실제로 초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저도 주장을 했고 여러 의원도 공감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는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또 국회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뭐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의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 이런 데만 좀 의견을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방 전문가시고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 다방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내년에도 이제 안보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아마 의정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내년 말이 되면 아마 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반환점을 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 중에 이제 2년이 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4년만 한다는 자세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뭐 그런데 저는 뭐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저 친구는 정말 군,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진짜 애정을 갖고 뭔가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흔적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국방위 소속이니까 그 상임위에도 뭔가 좀 조언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의 이견과 충돌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러지만 이 군 간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 안보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안보인 여야가 없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국방위는 뭐 제가 속해 있어서 좀 무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 또 비대고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 현장을 좀 많이 가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충북 오송에서 열린 그 대드론 박람회라는 행사에 저 혼자 이제 갔다 왔는데 역시 이 언론이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이 의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을 가면 배울 게 있고 거기서 뭐 법안이라든지 뭐 예산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착안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역시 쉽게 얘기하면 발로 뛰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현장을 경청하자. 마지막 인터뷰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